지연아, 나 좀 살려줘. 놈들이 여기 고요한 북카페 페이지의 쉼터 카운터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그 평화로움을 찢는 듯 격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김지연은 방금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 민희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커피 향 대신 비릿한 공포의 냄새가 풍겨왔다. 다급하고 물에 잠긴 듯 뭉개진 친구의 목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미니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놈들이 가게를 지연아 정선으로 오면 안.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뚝뚝뚝. 무기질의 신호음이 지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천천히 귀에서 뗐다. 방금 전까지 손님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서 증발했다. 김지연, 40살, 서울 변두리에서 조용한 북카페를 운영하는, 얼핏 보면 그저 우아하고 단정한 사장이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 긴 생머리, 온화한 눈빛.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함이 거친 자리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닦던 컵도 아니다. 방금 내린 그녀 자신의 커피였다. 잔이 카운터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카페 안에는 책장을 넘기는 손님 서너 명이 전부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오펜이라고 적힌 편말을 망설임 없이 시에로스트로 뒤집었다. 딸깍 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에 손님 한 명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아직 영업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영하였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짧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카운터로 돌아와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그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감상도 없었다. 박민희,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대학 시절 온갖 풍파를 함께 겪었던 유일한 존재. 지연이 그곳에 있던 시절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온 가족 같은 친구였다. 그런 민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을 찾아 떠난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이었다. 드디어 내 가게 열어 정선에 작은 레스토랑 냈어. 너 제대하면 꼭 놀러와. 내가 파스타 해줄게.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다. 지연은 결국 제대가 아닌 전역을 택했지만 미니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미니에게서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다. 지연아, 여기 좀 이상해. 자꾸 지역 사업 운운하면서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정선사라나 뭐라나. 그때 지연은 정답을 말해줬다. 경찰에 신고해. 증거 모으고 절대 엮이지 마. 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여긴 서울이랑 달라. 경찰들도 다 아는 눈치야. 지연은 그때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카페 뒤편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낡은 더플백이 있었다. 그녀가 군을 떠나며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 그녀는 가방을 열지 않았다. 그저 어깨에 둘러맸다. 앞치마 대신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선, 경찰이 이미 한통속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신고는 민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국산 세단에 시동을 걸었다.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였다. 지연은 블루투스 이어셋을 착용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이 아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 그것이 그들의 신호였다. 나다. 피닉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카페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던 전직 707 특수임무대대 여중령 김지연의 목소리였다. 피닉스는 명예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기록상 사망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다. 규정된 암구호였다. 오늘 하루 부활한다. 정보가 필요해. 강원도 정선, 정선사 마동철, 관련 조직원, 아지트, 관할, 경찰 유착 관계. 5분 내로 내비게이션에 전송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정보망을 요청하시는 건 내 친구가 납치됐다. 마동철 패거리의 짓이다. 작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개인적인 일이 작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5분 뒤 해당 지역의 모든 CCTV 영상 접근 권한과 함께 전송됩니다. 중령님, 고맙다. 케르베로스, 몸 조심하십시오. 마동철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닙니다. 최근 카지노 쪽과 연계되어 몸집을 불렸습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한 건 나도 마찬가지라서.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확히 4분 30초 뒤 그녀의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이 암호화된 위성 지도로 바뀌었다. 정선 시내의 지도가 3D로 펼쳐졌고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찍히기 시작했다. 마동철, 45세, 전과 12범, 정선 일대를 장악한 정선사의 두모. 그의 아지트는 폐업한 킹핀 나이트클럽 지하. 현재 그곳에 최소 15명의 조직원이 상주 중. 그리고 박민희의 레스토랑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는 정보까지. 지연의 눈이 내비게이션에 찍힌 붉은 점. 킹핀 나이트클럽을 응시했다. 그녀의 발이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낡은 세단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황 분석과 침투 계획, 그리고 구출 시나리오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20년간 707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녀는 민희를 떠올렸다. 언제나 웃음 많고 여렸던 친구. 자신과는 정반대였던,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었던, 딱 기다렸다. 민희야, 내가 지금 가. 그 쓰레기들, 내가 다 청소해 줄게. 그녀가 정선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해가 지기 시작했다.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이 멀리서 보였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저 다음 작전 지역의 조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가장 어둡고 으슥한 길로 차를 몰았다. 킹핀 나이트클럽의 후문으로 김지연은 정선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서울의 회색빛 아스팔트와는 다른 짙푸른 산세가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금요일 밤, 도시의 불빛은 오직 한 곳. 저 멀리 산 중턱에 홀로 빛나는 거대한 카지노를 향해 있었다. 그곳을 제외한 시내는 이상하리만치 어둡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낡은 세단은 화려한 카지노의 불빛을 등지고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킹핀 나이트클럽에서 2블록 떨어진
CCTV가 고장난 공영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도시의 진짜 소음이 들려왔다. 술 취한 고성, 깨진 병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한 무거운 침묵. 그녀는 킹핀으로 향하지 않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미니의 꿈이 담긴 곳, 마마스 파스타였다. 두 발로 직접 걷는 정선의 거리는 차 안에서 본 것보다 훨씬 황량했다. 셔터를 내린 가게들 사이로 미니의 가게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맘마스 파스타라는 따뜻한 크림색 간판은 검은색 스프레이 레커로 칠해져 있었고, 꺼져라. 서울연이라는 욕설이 그 위를 뒤덮고 있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 나 길거리에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깨진 유리를 밟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미니가 직접 골랐던 아기자기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은 부러지고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에서 흘러나온 토마토 소스가 바닥에 낭자한 것이 마치 핏자국처럼 섬뜩했다. 지연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꿈을, 그 존재 자체를 짓밟아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폭력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의 한쪽 구석에 멈췄다. 부서진 화분 흙더미 속에서 은색의 작은 물체가 반짝였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미니의 귀걸이였다. 지연이 지난 생일, 새 출발을 응원하며 선물했던 것이었다. 귀걸이에는 작은 옥신각신이 있었던 듯 연결고리가 휘어져 있었다. 지연은 말없이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얼어붙는 소리가 났다. 거기서 뭐해요? 가게 입구에서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돌아보자 길 건너편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이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빗자루를 든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지연은 가게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 가게, 마마스 파스타 사장님 박민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지연의 단정한 서울 말씨와 이런 험악한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태도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방금 교대에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못 본 겁니까? 아니면 말하기 싫은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고요. 남자는 빗자루를 떨어뜨릴 듯 덜덜 떨며 편의점 안으로 황급히 도망쳐 버렸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닫힌 셔터와 어두운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엿보고 있음을 느꼈다. 이 도시는 공포에 질식해 있었다. 그때였다. 저쪽 골목 모퉁이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무리가 나타났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요란하게 멈춰서고 정장을 입은 남자 5~6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다는 듯 당당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거리를 활보했다. 그들의 중심에 유난히 덩치가 크고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은 남자가 있었다. 40대 중반, 짧게 깎은 머리, 목덜미를 뒤덮은 용 문신, 마동철이었다. 케르베로스가 보내준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동철과 그 무리는 미니의 가게를 지나쳐 바로 옆에 작은 과일 가게로 향했다. 사장님, 우리 마 사장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해.
장사하기 싫어. 뱀눈이라고 불릴 만한 깡마르고 눈매가 날카로운 부하가 가게 안을 향해 소리쳤다. 곧 허리가 굽은 노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마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미쳐 됐고, 이번 달 보호비가 좀 늦네. 우리 애들 술 사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마동철이 껄껄 웃으며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에 노인의 무릎이 꺾였다. 마 사장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카지노 손님들도 다 대형 마트로만 가고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마동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영감. 내가 은행이야. 시간을 주게. 그가 옆에 있던 사과 상자를 발로 찼다. 붉은 사과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굴렀다. 이 동네 룰을 아직도 몰라. 룰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저기 옆 가게처럼 되고 싶어. 마동철이 미니의 가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노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들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민희 씨. 이 가게 주인이죠. 어디 있습니까? 김지연이었다. 그녀는 굴러온 사과 하나를 주워들고 무리의 정면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거리에서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마동철과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상황에 난입한 여자를 쳐다보았다. 검은색 바람막이,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정선에서는 보기 드문, 단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서울 여자. 뭐야? 이 쌍년은 뱀눈이 인상을 쓰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마동철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고 더러웠다. 아줌마. 여긴 아줌마가 콩나물값 흥정하는 시장이 아니야. 길 잘못 들었으면 곱게 가던 길 가셔. 마동철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뱀처럼 서늘했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지연을 둘러쌌다. 과일 가게 노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가게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사과를 가볍게 돌리며 마동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민희 씨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마동철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희 그 파스타 팔던 년 그거 찾으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의리가 아주 넘치시네. 그가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와 지연의 가녀린 체구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얼굴 반반한 거 보니까 서울에서 뭐 좀 하다 왔나 본데. 여긴 정선이야. 정선 룰 알아. 그가 지연의 뺨을 손등으로 툭툭 쳤다.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여자는 그냥 얌전히 애나 보고 밥이나 하라고.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사장님 명언 아줌마. 들었지? 밥하러 꺼져.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뺨에 닿는 더러운 손길을 그저 견뎠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뱀눈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말귀 못 알아들어. 사장님 말씀하시잖아. 꺼지라고. 강한 힘이었다. 보통 여자라면 뒤로 나자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발을 살짝 뒤로 빼는가 싶더니 곧 무게중심을 잡고 다시 섰다. 그녀는 어깨를 민 뱀눈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 찰나의 시선에 뱀눈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지연은 다시 마동철을 보았다.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돌려보내시죠.
그 말은 방아쇠였다. 마동철의 인내심. 혹은 그가 즐기던 게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는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더니 폭소를 터뜨렸다. 좋게 말해. 이 아줌마가 지금 협박을 하네. 미쳤나. 그의 웃음소리에 부하들도 약속이나 한 듯 따라 웃었다. 사장님, 전현이 지금 좋게 말하랍니다. 배꼽 빠지겠네. 서울년들은 다 저렇게 깡이 좋나. 마동철이 웃음을 뚝 그쳤다. 야, 내 친구, 그가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친구는 지금 우리 사장님 됐어. 아주 중요한 손님들 모시는 중이라고. 저기 킹핀 클럽에서. 그가 끈적한 눈으로 지연을 다시 훑었다. 너도 같이 가고 싶냐? 친구랑 외롭지 않게. 킹핀 클럽. 지연은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민희는 그곳에 살아있다. 그리고 이놈들이 주범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지연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 천천히 돌아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출뿐이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등 뒤로 온갖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다. 후회, 부해, 야. 쫄았냐. 서울년들은 혓바닥만 살았지. 깡은 개뿔도 없어요. 뱀눈이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 드야, 아줌마, 다음엔 힐 신고 치마 입고 와라. 그래야 킹핀에서 받아주지. 춤이라도 추게 타. 가. 지연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걸었다. 굴러다니던 사과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 멈췄다. 그녀는 그것을 지그시 밟았다. 으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보며 마동철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재수 없게시리. 야, 뱀눈. 전현 얼쩡거리면 그냥 처리해버려. 꼴 보니까 민희 그년 친구 맞는 것 같은데. 엮이면 귀찮아. 넵.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지연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표를 확인하는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케르베로스가 보내준 킹핀 나이트클럽의 3D 도면을 다시 열었다. 후문, 환풍구, 전기실, 그리고 VIP 룸의 위치. 그녀는 더플백을 뒷좌석에서 끌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화장품 대신 검은색 특수 섬유로 만든 전투 장비와 잘게 분해된 비살 상용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마동철. 지연은 블루투스 이어셋을 귀에 꽂으며 낮게 읊조렸다. 네가 오늘 여자라서 얕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옥에서 배우게 될 거야. 김지연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마동철 무리의 조롱과 음탕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조심해서 가. 아줌마, 정선 밤길 무섭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저항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나약한 서울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다. 그 오만한 목소리들, 그 경멸에 찬 억양.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목표 식별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굴러다니던 사과를 밟아 으깨버린 후 과일 가게 반대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후퇴한 것이 아니었다. 전술적 위치 변경이었다. 골목 안쪽, 낡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 그곳은 킹핀 나이트클럽의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완벽한 저격 지점. 아니, 관측 지점이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다. 마동철은 과일 가게 노인을 한 번 더 걷어찬 뒤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뱀눈을 포함한 2명의 조직원이 입구에 남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마동철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킹핀의 육중한 철문으로 사라졌다. 지연의 눈은 스캐너처럼 움직였다. 입구, 초소, 이명. 뱀눈 키 175cm 추정. 마른 체형. 주무기 나이프 소지 가능성 높음. 다른 한 명 키 180cm. 거구. 재킷 안쪽이 불룩함. 총기 또는 둔기. 마동철이 들어간 내부 인원 최소 4명. 케르베로스가 보낸 정보에 따르면 총 15명. 나머지 9명은 내부의 산재. 그녀는 10분간 미동도 없이 그들의 교대 패턴, 경계 태세를 확인했다. 그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동네 양아치들처럼 떠들고 담배를 피울 뿐이었다. 완벽한 경계태만, 오만함이 부른 실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관측을 마친 그녀는 다시 주차장의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시동이 아닌 암호화된 위성통신 단말기를 켰다. 케르베로스와의 2번째 통화였다. 피닉스다. 3분 초과하셨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이라도 보고는 나중에. 킹핀 나이트클럽. 내부 도면. 전력망 배치도. CCTV 사각지대 정보. 3분 내로 전송해. 그리고 마동철. 개인 휴대폰 번호.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의 명령만이 존재했다. 케르베로스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전송 중입니다. 도면은 10년 전 것이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동철 번호 확보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추가로 박민이라는 이름, 그 번호로 들어온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해.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동시에 그녀의 태블릿 PC 화면에 킹핀 나이트클럽의 3층짜리 도면이 펼쳐졌다. 1층 홀, 2층 룸, 그리고 지하 1층 폐쇄된 VIP 룸과 기계실. 케르베로스는 붉은색 원으로 지하 1층 VIP 룸을 표시해 두었다. 현재 전파 발신 집중 지역. 미니는 저기 있다. 그녀는 도면을 보며 침투 경로를 그렸다. 정문은 불가. 후문은 경비가 있을 것. 그렇다면 그녀의 시선이 지하 1층 환풍구 도면에 멈췄다. 같은 시각. 킹핀 나이트클럽 지하 1층 VIP 룸.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역한 담배 냄새. 그리고 오래된 술 냄새로 질식할 것 같았다. 박민희는 거친 마대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그래서 이년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마동철이 담배 연기를 미니의 얼굴에 내뿜으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던져진 레스토랑 권리양도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좋은 말 할 때 사인하라고 했지. 어차피 이 가게는 이제 내 거야. 내 손가락이 멀쩡하게 붙어 있을 때 사인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걸. 뱀눈이 옆에서 거들었다. 사장님, 그냥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죠. 그럼 바로 찍지 않겠습니까? 저런 년들은 매가 약입니다. 미니는 공포로 온몸을 떨었지만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개자식들, 너희 절대 용서 못해. 지연이가 오면 너흰 다 죽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마동철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마저 사라졌다. 지연이 아까 그의 웃음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파슈 한고 서울 다짐마가. 야 들었냐? 그 서울 아줌마가 슈퍼맨이래. 우리 다 죽인데 부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순진한 년아. 마동철이 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미니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내 친구,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707 하레비가 와도 여긴 정선이야. 내 나와발이라고. 마동철이 미니를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했다. 내 친구는 지금쯤 쫄아서 서울로 도망가고 있을걸. 걔 눈 봤어. 이미 오줌 지렸던데. 내 그랬어. 바로 그때 마동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박민희를 풀어줘라. 10분 주겠다. 마지막 경고다. 마동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뱀눈이 의아한 듯 물었다. 사장님, 무슨 문자? 마동철은 잠시 문자를 노려보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하야, 뱀눈 인연 친구가 문자 보냈다. 10분 준단다. 정장, 그렁디 신군 준다. 예, 그 아줌마가요. 미쳤나 봅니다. 경고, 마지막 경고. 아, 오늘 진짜 배꼽 빠지네. 마동철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었다. 이것은 그의 오만함에 불을 붙였다. 감히 이 정선 바닥에서 자신에게 경고를 해. 좋아. 경고를 했으니 답장을 해줘야지. 마동철은 낄낄거리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그는 여전히 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자, 여기 봐. 이년아, 내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그는 미니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그 옆에 자신의 잔인하게 웃는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구도를 잡았다.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터진 입술,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절망. 마동철은 그 사진을 방금 문자가 온 번호로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갖고 싶어 와서 가져가. 그는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생애 최악의 그리고 마지막 실수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김지연은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도면을 분석하고 있었다. 환풍구의 크기, 재질, 그리고 기계실의 전력 차단기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케르베로스의 보고가 아니었다. 마동철의 답장이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지연의 눈에 엉망이 된 채 울고 있는 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악마처럼 웃고 있는 마동철의 얼굴이 밝혔다. 갖고 싶어 와서 가져가. 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와 함께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 했다. 지연의 손이 휴대폰을 쥔 채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나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지난 20년간 특수부대원으로서 그리고 전역 후 민간인으로서 철저하게 억눌러왔던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우노, 두, 아토, 드레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강철. 피닉스만이 존재했다. 10분이라고 했지.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넌 나에게 10분도 과분했어. 마동철. 지연은 뒷좌석에 있던 낡은 더플백을 앞으로 끌어왔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검은색의
몸에 딱 붙는 특수 재질의 옷을 꺼냈다. 그리고 가죽으로 감싼 몇 가지 도구들을 챙겼다. 그것은 총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총보다 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그녀는 낡은 세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정선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바람막이 후드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북카페 사장 김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707 특임대의 전설 피닉스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킹핀 나이트클럽의 후문, 어둠 속 환풍구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킹핀 나이트클럽. 한때는 정선 카지노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화려하게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그저 빚더미에 나앉아 폐업한 도시의 흉물 같은 존재였다.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네온 사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클럽 정문. 뱀눈과 덩치 큰 조직원 하나가 여전히 담배를 태우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김지연이었다. 야, 뱀눈. 그 아줌마 쫄아서 오줌 지렸겠지. 당연하지. 베트, 서울년들은 입만 살았어. 감히 우리마 사장님한테 경고뇌가 없나 봐.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음의 그림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지연은 정문에 없었다. 그녀는 클럽 뒤편, 쓰레기 수거함과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인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에 있었다. 도시 가스 배관과 낡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곳, 이곳이 그녀가 선택한 진입로였다. 그녀의 시선은 건물 2층 외벽에 달린 낮고 커다란 상업용 환풍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케르베로스가 보내준 도면상. 저 환풍구는 건물의 주방을 거쳐 지하 1층 기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환풍구로 가기 위해서는 후문을 지키는 눈을 처리해야 했다. 후문은 정문보다 경계가 삼엄했다. 철창으로 된 이중문이 있었고 그 안쪽에서 조직원 2명이 작은 간이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들 위에는 벌건 빛을 내뿜는 CCTV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녀는 킹핀의 와이파이망이 아닌 바로 옆 상가의 공용 와이파이망에 접속했다. 보안이 허술한 네트워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킹핀의 내부 네트워크는 폐쇄망이었지만 그 CCTV를 설치한 보안업체의 백도어는 그녀에게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 CCTV 킹핀 4 rear. 그녀는 정확히 30초 전에 두 조직원이 컵라면에 물을 붓는 영상을 루프 시켰다. 이제 저 CCTV는 영원히 컵라면이 읽기를 기다리는 두 남자의 뒷모습만 비출 것이다. 아, 씨발. 면 다 불었네. 형님, 한 젓가락 하시죠. 경비 2명이 컵라면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지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웅크린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 어둠에서 어둠으로 건너뛰었다. 첫 번째 조직원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윽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는 라면 그릇 위로 고꾸라졌다. 뭐야? 형님 벌써 다드. 두 번째 조직원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지연은 이미 그의 앞에 와 있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리려 했다. 지연은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턱을 밀어 올리며 동시에 다른 손이 그의 뒤통수를 잡았다. 뚜둑 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아니라 신경이 마비되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남자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모든 것은 3초 만에 끝났다. 두 명의 거구는 소리 없이 무력화되었다. 지연은 그들의 축 늘어진 몸을 쓰레기 더미 뒤쪽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다 놨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릴 터였다. 이제 환풍구까지의 길은 깨끗해졌다. 그녀는 도시 가스 배관을 밟고 벽에 균열을 딛고 가볍게 2층 높이의 환풍구까지 기어올랐다. 인간이 아니라 마치 거미 같았다. 환풍구 덮개는 낡았지만 녹슨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지연은 더플백에서 작은 멀티툴을 꺼냈다. 그녀는 힘으로 볼트를 풀지 않았다. 정확한 각도로 볼트 머리에 압력을 가하자 낡은 볼트가 으스러지듯 부서졌다. 최소한의 소음, 최대의 효율. 그녀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덮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좁은 환풍구 안으로 뱀처럼 몸을 밀어 넣었다. 환풍구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쥐똥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707의 혹독한 생존 훈련을 거친 그녀에게 이 정도는 고급 호텔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포복 전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면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얼마나 갔을까?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폐업한 주방이었다. 조직원 서너 명이 모여 카드 도박을 하고 있었다. 한 장 더, 시발. 족보 꼬였네. 지연은 그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미니뿐이었다. 그녀는 수직 환풍구를 타고 조심스럽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낡은 금속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끼익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카드놀이를 하던 조직원 하나의 귀가 움찔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뭔 소리야? 형님, 쥐새끼겠지. 빨리 패나 돌려.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드디어 지하 1층. 기계실과 연결된 마지막 환풍구 덮개에 도달했다. 이곳은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동철 패거리가 지하 VIP룸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기계실 바닥으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는 그녀의 발자국만 선명하게 남았다. 기계실을 빠져나오자 곰팡내 나는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 VIP룸이라는 낡은 금빛 명패가 달린 육중한 문에서만 불빛과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10분을 준다고. 그래서 마동철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문을 뚫고 흘러나왔다. 사장님, 그년 진짜 대단합니다. 깡 하나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깡캄다. 지금쯤 서울로 도망가면서 울고 있을걸. 지연은 복도 벽에 몸을 붙였다. 그녀의 위치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문틈으로 미니의 흐느끼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녀는 문 앞에 섰다. 5미터 거리. 문 안에는 마동철을 포함한 최소 5명. 그리고 인질 박민희. 지연은 더플백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입고 있던 바람막이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가 있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버렸다. 그녀는 양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관절을 풀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기 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민희야. 조금만 더 참아.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단 한 번의 깊고 느린 호흡.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닉스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 자신의 모든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의식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지하 VIP 룸의 육중한 문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마동철의 저열한 웃음소리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네, 10분이야. 그년이 우리한테 10분을 준댄다. 지금쯤 울면서 서울 가고 있겠지. 사장님, 걔 친구도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눈빛이 맛이 갔는데요. 복도에 선 김지연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닫힌 문 너머를 향했다. 오명, 마동철, 뱀눈, 그리고 덩치셋, 축축한 곰팡이 냄새, 독한 위스키와 담배 쩐내,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인 미니의 값싼 복숭아향 핸드크림 냄새. 미니는 문에서 가장 먼 쪽가 마동철의 오른쪽에 있다. 지연은 심호흡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참지 않았다. 호흡을 조절했다. 1분에 단 3번. 신진대사를 극도로 낮추고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점에 집중시키기 위한 707 특임대의 침투 호흡법이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 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 문은 장애물일 뿐 통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몸을 낮췄다. 그녀의 시선이 문이 경첩,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낮고 녹슨 경첩에 고정되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콰직 하는 거대한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파열음이었다. 지연은 발차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707에서 파세 버스이라 불리는 기술, 즉 어깨로 경첩 부근의 문틀 자체를 가격했다. 낡은 목재 문틀이 그녀의 어깨에 실린 수백 킬로그램의 파괴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갔다.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문틀의 상단부가 통째로 부서지며 100kg이 넘는 육중한 방음 철문이 안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으악! 문 바로 안쪽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쏟아지는 먼지, 나무 파편, 그리고 거대한 문에 그대로 깔렸다. 그의 비명은 끄 하는 소리와 함께 멎었다. 지하 VIP 룸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귀를 찢는 이명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붓고 어두운 조명 사이로 먼지가 솜털처럼 떠다녔다. 마동철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다. 뱀눈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흘렸다. 의자에 묶여있던 박민희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부서진 문틀 너머 어두운 복도를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색 터틀넥, 검은색 바지, 방금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처럼 그녀는 먼지 구름 속에서 미동도 없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붉은 먼지 속을 갈랐다.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경고했다고 했을 텐데. 김지연이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방 안의 희미한 조명 속으로 들어섰다. 그제야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아까 길거리에서 봤던 그 서울 아줌마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온화함 따위는 1%도 남아있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도망갔어야 할 그 여자의 눈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 그 자체였다. 씨발,
뭐야. 인연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문에 깔린 부하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왕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저 여자가 자신을 얕봤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졌다. 네가 진짜 미쳤구나. 감히 여길 들어와 문을 부숴. 마동철이 고함을 지르자 나머지 조직원들도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저 미친년 뱀눈 형님. 전현이 문을. 뱀눈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 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다른 두 명의 조직원도 각각 깨진 위스키 병과 벽에 장식처럼 걸려있던 묵직한 당국 휴대를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네 명의 건장한 남자 마동철 포함가 무기를 들고 지연을 둘러쌌다. 지연은 그들의 한가운데 부서진 문 입구에 여전히 서 있었다. 그들은 시끄럽고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욕설을 내뱉고 무기를 흔들었다. 반면 지연은 조용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눈을, 손에 쥔 무기를, 그리고 발의 위치를 천천히 스캔했다. 마동철이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집무용 책상 옆에 세워져 있던 야구 심판이라도 된 듯한 알루미늄 배트를 집어들었다. 징이 밝힌 명백한 흉기였다. 아줌마. 그가 배트를 지연의 턱 밑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너 정선 룰을 모르는구나. 여긴 서울이 아니야. 여자가 함부로 나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곳이라고. 그의 침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그 차가운 시선에 마동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더 큰 분노로 그것을 감췄다. 내 친구랑 같이 묻어줄게. 저승길 외롭지 않게.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때 지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마동철을 향해, 방의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예상 밖의 움직임에 그녀를 둘러쌌던 조직원들이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무장한 남자들 한가운데 섰다. 이제 그녀는 방 안의 조명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그녀가 얼마나 작고 가녀린 여자인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너희는.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동철을 넘어 공포에 질린 미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마동철에게 돌아왔다.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총이다. 뱀눈이 기겁하며 외쳤다. 전현 총 꺼낸다. 조직원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마동철조차도 배트를 든 채 멈칫했다. 하지만 지연의 손에서 나온 것은 총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낮고 빛바랜, 하지만 단단한 플라스틱 코팅이 된 작은 카드가 들려 있었다. 이게 지연은 그 카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볍게 손목을 스냅했다.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카드가 공기를 가르고 날아갔다. 그것은 회전하며 날아가 정확히 마동철과 뱀눈 사이의 유리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테이블 위를 몇 바퀴 돌던 카드는 붉은 조명을 반사하며 멈췄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뱀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낡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군인 신분증이 아니었다. 배경에는 검은색과 금색이 교차하는
독수리 문양이 희미하게 밝혀 있었다. 마동철은 까막눈이라 읽을 수 없었다. 뭐야? 저 쓰레기는. 하지만 뱀눈은 달랐다. 그는 최소한 글은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여 그 카드에 적힌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육군, 대한민국 육군.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특수전, 사령부. 그는 고개를 번쩍 들어 지연을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카드에 적힌 그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는 단어를 내뱉었다. 제707 특수 임무 대대. 뱀눈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한 단어를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소속 김지연. 계급 중령 707 특수임무대대. 중령 김지연.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국 휴대를 들고 있던 조직원 하나가 그 단어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손에서 휴대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군대에서 수도 없이 들었다. 치발링치. 특임대. 인간이 아니라고. 국가가 키우는 괴물이라고. 북한군 수뇌부의 목을 따오기 위해 훈련받는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자들이라고. 그런데 저 여자가, 저 가녀린 아줌마가 치발링치. 그것도 중령 리우테넌 커러넬이라고. 거짓말이야, 씨발. 저런 게 어딨어. 여자가 어떻게 707 중령이야. 뱀눈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바삼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유일한 한 사람. 마동철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뱀눈의 공포를 연기라고 생각했다. 중령, 분대, 중령이면, 뭐 중령이면, 씨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는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부하가 저 여자에게 쫄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야, 전현이 707이면 나는 808이다. 이 개새끼들아, 쇠파이프로 대가리 까면 다 똑같아.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마동철은 무식했고, 그래서 용감했다. 그는 알루미늄 배트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붉은 조명이 그의 뒤틀린 얼굴과 배트에 밝힌 징을 번뜩이게 비췄다. 죽여, 전현. 당장 안 죽이고 뭐해. 마동철이 가장 먼저 지연의 머리를 향해 배트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죽여, 전현. 당장 안 죽이고 뭐해. 마동철의 무식한 고함이 방아쇠였다. 그는 붉은 조명 아래 징박힌 알루미늄 배트를 치켜들었다. 20년간 정선 뒷골목을 지배해 온 그의 힘이 저 가소로운 중령 타이틀을 박살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지연의 머리를 수박처럼 깨부술 기세로 배트를 휘둘렀다. 씩하는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났다. 박민희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김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소용돌이 안으로, 마동철의 품 안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마동철의 눈이 자신에게 돌진해 오는 배트가 아닌 오히려 다가오는 지연의 모습의 순간 확장되었다. 너무 빨랐다. 지연의 왼손이 배트를 휘두르는 마동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마치 깃털이 내려앉듯 부드럽게 감쌌다. 부드럽게.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조차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연이 감싼 그곳은 수만 개의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첩골 신경 급소였다. 지연은 그곳을 누르거나 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신경 다발을 손가락 끝의 압력으로 꼬집어 비틀었다.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고통. 마동철은 손에 쥔 배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통제 불능의 경련을 일으켰다. 징박힌 배트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마동철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이용했다. 팔꿈치를 잡았던 손을 놓는 동시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팍을 가볍게 밀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힘에 그리고 지연이 더해준 작은 힘에 이기지 못하고 뒤로 대여섯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 그가 앉아있던 고급 가죽 소파 위로 꼴사납게 처박혔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 단 1. 50. 4. 사장님이 뱀눈과 나머지 2명의 조직원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왕이, 정선의 호랑이가 저 마른 여자에게 손목 한 번 잡히고 나가 떨어진 것이다. 공포가 그들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이 개년이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뱀눈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707 중령이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잊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여자를 찔러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죽어. 그의 날카로운 나이프가 지연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들었다. 정선 뒷골목에서 수십 번은 사람을 찔러본 실전의 칼날이었다. 지연은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뱀눈의 칼을 쥔 손목을 덮쳤다. 마동철에게 썼던 부드러움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파괴였다. 오드득득 인간의 관절에서 날 수 없는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다. 뱀눈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지연은 꺾인 그의 팔을 그대로 잡아 끌며 몸을 회전시켰다. 으아악. 때마침 당구 휴대를 들고 지연의 등 뒤를 노리던 조직원이 자신에게 방패처럼 날아든 뱀눈의 몸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컥. 두 사람은 서로 엉켜 바닥을 굴렀다. 뱀눈의 손에서 떨어진 나이프가 바닥을 긁으며 미끄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깨진 위스키 병을 든 마지막 한 명.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단 5초 만에 벌어진 이 지옥도를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괴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 미친년아. 그는 공포에 질려 손에 든 깨진 병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발악했다. 지연은 멈춰섰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거기까지. 지연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직원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닥쳐 죽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지연은 한숨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남자가 휘두른 병의 궤적보다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칸고이. 공기가 터지는 둔탁한 소리. 지연의 손날이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동 카로디시누스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비살상 타격이었다. 남자는 비명도
신음도 내지 못했다. 그저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져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이제 방 안에 서 있는 적은 없었다. 문에 깔린 놈, 뱀눈과 엉켜서 끙끙대는 놈, 그리고 거품 물고 기절한 놈, 그리고 이 씨발, 이 소파에 처박혔던 마동철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 그의 왕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팔꿈치의 고통을 압도했다. 내년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마동철이야.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거대한 곰처럼 지연을 향해 돌진했다. 무기도 없었다. 그저 덩치로 깔아뭉갤 생각이었다. 지연은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봤다. 마동철의 거대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지연은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의 바깥쪽 궤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흘려보냈다. 마동철은 전력으로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자 거대한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바로 그 틈 지연의 몸이 용수철처럼 쏘아졌다. 뚜 바스트. 첫 번째. 팔꿈치가 마동철의 명치. 태양신경총을 정확하게 찔렀다. 마동철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다. 컥, 퍼. 두 번째. 몸을 회전하며 발뒤꿈치로 그의 복부 측면, 간, 리브, 이 위치한 곳을 걷어찼다. 내부 장기가 터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콰직. 세 번째. 마동철이 고통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지연의 무릎이 그의 앞면을 그대로 찍어 올렸다. 콧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마동철은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190cm의 거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박살이 났다. 바닥에 대자로 뻗은 채 피와 거품을 뿜으며 가늘게 경련할 뿐이었다. 고요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붉은 조명만이 이 처참한 광경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순간부터 마동철이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47초였다. 김지연은 그들의 한가운데 섰다. 그녀의 검은색 터틀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뱀눈이 떨어뜨렸던 나이프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이 모든 것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던 미니에게로 걸어갔다. 미니는 묶인 의자에 앉은 채 입을 벌리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칼로 미니를 묶고 있던 거친 밧줄을 잘라냈다. 지연아. 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 뭐야. 지연은 마지막 밧줄을 끊어내고 칼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미니의 부어오른 뺨을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던 그 손길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늦어서 미안해. 미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조용한 북카페 사장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방 안에는 47초간의 폭풍이 핥히고 간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부서진 문, 깨진 유리,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조직폭력배들이었다. 마동철은 코뼈가 박살난 얼굴로 피와 거품을 토해내며 바닥을 기려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폭력의 성이 저 말라 보이는 여자 하나에게 47초 만에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경악이 뒤엉켜 있었다. 지연아, 너 도대체. 박민희는 풀려난 손목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친구를 바라봤다. 그녀가 알던 김지연은 그저 책을 좋아하고 커피를 내리던 마음씨 좋은 친구였다. 20년 전 특수부대에 들어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이런 의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지연은 민희의 떨리는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민희를 부축해 일으키려다 말고 무언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모습을 본 마동철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크헉, 전화, 경찰 부르려고. 그의 웃음소리는 찢어진 고함에 가까웠다. 당장 불러 정선 경찰서장이. 내 친구야. 이 개년아, 네가 여길 살아서 나갈 것 같아. 그것이 마동철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공권력과의 유착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군인이었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의 인맥이 더 강하다고 믿었다. 지연은 그 처절한 외침을 무시했다. 그녀는 111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화면에서 찾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최고의 보안 등급이 설정된 응답이 곧 확인인 번호.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기계적이었으며 절대적인 보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장군님, 접니다. 피닉스입니다. 장군님이라는 단어에 마동철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중령이라는 계급장은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장군이라는 단어는 무게가 달랐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닉스, 연락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정선에 왔습니다. 정선사라는 무장 범죄 조직과 조우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방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네, 현재 진압 완료했습니다. 주동자 마동철 외 3명, 입구 경비 2명, 주방 3명, 총 10명, 전원 생존. 다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과잉 대응 아닌가. 제 친구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마동철이 정선경찰서장과의 유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연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진압했다고 말하면 그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알겠다. 그곳 위치. 강원도 정선군. 구 킹핀 나이트클럽 지하 1층입니다. 10분 내로 기무사 국방안보지원사령부와 헌병대 군사경찰가 도착한다. 현장 보존하고 민간인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그리고 피닉스. 예, 장군님.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통화를 마동철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듣고 있었다. 장군 피닉스 기무사 헌병대. 이것은 그가 알던 세계의 룰이 아니었다.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형님, 저 마동철인데요 하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마동철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공포를 담아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니에게 자신의 바람막이를 벗어 덮어주었다. 조금만 참아. 10분이면 돼. 지연아. 경찰. 아니, 군대가 온다고. 응. 청소해 줄 사람들이야.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 경찰차의 에엥 하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와아앙 하고 낮게 울리는 육중한 차량 수십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위압적인 소리였다. 드디어 오셨네. 킹핀 나이트클럽 정문. 담배를 피우며 그 서울년. 지금쯤 어디서 울고 있으려나 따위의 시시한 농담을 하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검은색 K153 군용 지휘 차량과 육중한 군용 트럭들이 마치 포위망을 짜듯 클럽 입구를 완벽하게 에워쌌다. 그 뒤를 이어 MP 밀리테리 포리스 마크가 선명한 헌병대 차량들이 도착했다. 끼익 차량들이 멈추자마자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모 그리고 K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조직원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고함을 질렀다. 전원 바닥에 엎드려 손머리 위로 올려 지금 당장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영화를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쟁이라도 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뭐야, 군인이 왜 여기 있어? 그때 때마침 마동철의 친구인 정선경찰서장의 순찰차가 요란하게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왜 군인들이 민간인 영업장에 총을 겨눠? 배가 불룩 나온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려 씩씩거리며 걸어왔다. 그의 앞을 지휘 차량에서 내린 한 명의 군인이 막아섰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경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국방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김소령이요. 본 건물은 현재 군무이탈자, 은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국방부 직할 수사 대상이 되었소. 뭐라고 군무이탈자 여긴 그냥 클럽이요. 김소령은 경찰서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즉각 진입한다. 지하 1층부터 확보해. 저항하는 자는 모두 범죄 조직원으로 간주. 현장 체포한다. 1. 알겠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쇠지렛대로 굳게 닫힌 정문 철창을 부수고 섬광탄을 터뜨리며 클럽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경찰서장은 생전 처음 보는 군대의 위세에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린 채 서 있었다. 지하 1층. 지연은 미니의 귀를 막아주었다. 곧 끝날 거야. 쾅쾅쾅.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부서진 문 대신 복도 끝에 다른 비상구를 통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마동철과 부하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전원 포박해 증거물 확보. 군인들은 마동철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마치 물건처럼 거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서장님 하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김소령이 지하로 내려왔다. 그는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바닥에 떨어진 707 중령 김지연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쪽에 미니를 감싸고 서 있는 지연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연의 정체를 아는 듯했다. 그는 지연에게 경례를 하려다. 그녀가 지금 민간인 신부님을 깨닫고 손을 내렸다. 피닉스 중령님이십니까? 지금은 그냥 피해자 친구입니다. 김소령님. 지연이 낮게 말했다.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들은 군사작전 방해 및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전원 연행. 기무사에서 직접 조사할 겁니다. 그는 마동철을 가리켰다. 저자가 말한 경찰서장도 포함해서요. 그는 민희를 보며 말했다. 피해자분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진술은 나중에. 아니요.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친구는 지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술은 제가 합니다. 김소령은 지연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연은 민희를 부축하고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다. 군인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녀가 부서진 문을 지나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바닥에 짐짝처럼 끌려나가던 마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마동철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킹핀 나이트클럽 앞 광장은 한밤중에 벌어진 거대한 군사 작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정선 시내의 모든 불빛이 이곳으로 집중되는 듯했다. 군용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낡은 건물을 비췄고 군사경찰 MP들의 고함과 무전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소탕이었다. 2층 사무실 확보 모든 하드디스크, 서류, 장부 하나도 빠짐없이 압수한다. 완전 무장한 국방안보지원사령부 DSSC 요원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헌병들에게 인계하고 곧바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연의 지난만큼이나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 시각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 된 정선 경찰서장. 서정태는 자신의 관할 구역이 군인들에게 점령당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소령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봐, 김소령.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민간인 사찰이야. 월권행위라고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네. 서정태 서장의 얼굴은 분노와 그보다 더 진한 공포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혹은 자신이 아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김소령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그는 서정태의 손목을 직접 잡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DSSC 요원에게 턱짓을 했다. 서정태 서장, 현 시간부로 국가안보 위협 조직 비호 및 직무유기 혐의의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뭐라고? 요원. 저분, 휴대폰 좀 받아들여. 상부에 보고 못하시게. 예, 알겠습니다. DSSC 요원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서정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서정태가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요원은 그의 손목 관절을 가볍게 비틀어 힘을 무력화시켰다.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현직 경찰서장을. 서장님. 김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전화하려던 상부보다 우리가 보고하는 상부가 훨씬 더 높고 무섭다는 것만 알아두시죠.
당신의 친구 마동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제야 서정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이 군인들이 그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짜였다. 이 모든 광경을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틈에서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서 수십 명의 정선 주민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마동철이 군인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오는 모습. 서정태 서장이 군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 그것은 정선 주민들에게 10년간 박혀있던 공포의 족쇄가 깨지는 소리였다. 그때 그 침묵을 깬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이장에서 지연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과일 가게의 허리 굽은 노인이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군인들이 세운 저지선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잠깐만들. 헌병 하나가 앞을 막아섰다. 민간인입니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내가 증인이요. 노인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저놈 저 마동철이 내 가게에서 매달 돈을 뜯어갔소. 그리고 저 서정태 서장 저놈은 알면서도 눈 감아줬소. 저놈들 한패라고. 그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년간 억눌려왔던 수십 명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맞소, 저도 봤소. 우리 가게는 아예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소. 내 아들이 저놈들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고 했소.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뛰쳐나왔다. 그는 김소령의 팔을 붙잡았다. 아까 저기 저 여자분 지연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전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제가 봤어요. 마동철 부하들이 저 파스타 가게 여사장님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거 똑똑히 봤다고요. 순식간에 김소령과 DSSC 요원들은 분노한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이것은 증언의 홍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 정선이라는 도시 전체를 좀먹던 거대한 암 덩어리였음을 직감했다. 김소령은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본부 현장 상황 변경. 이건 단순 조폭 소탕이 아니다. 정선시 지역사회 부패 커넥션으로 수사 확대한다. 추가 인원 및 수사관 급파 요청. 그는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밤 정선의 암은 뿌리 뽑힐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울음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한 발 비껴난 곳. 군용 앰뷸런스 안. 김지연은 의무병이 건넨 따뜻한 담요로 민희를 감싸고 있었다. 민희는 뺨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서도 여전히 넋이 나간 듯 지연만 쳐다봤다. 지연아, 나 군대 헬기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너 아까 장군님이라고 했어. 너 중령이라고 했잖아. 너 도대체. 민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혼란 때문이었다. 지연은 피식. 아주 오랜만에 옅은 웃음을 지었다. 그냥 회사 다녔어. 좀 빡센 회사. 그리고 장군님은 은퇴한 상사 같은 거야. 걱정 마.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지금 넌 47초 만에 저 괴물들을 다. 그때 앰뷸런스 문이 열리고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연에게 시선을 맞추며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 말했다. 선배님요. 괜찮으시면 공식 진술을. 그는 미니를 힐끗 보며 말을 아꼈다. 아니다. 그냥 목격자 진술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중령님이나 피닉스 대신 선배님이라는 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사적인 존칭을 택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미니야, 넌 저 헬기 타고 서울로 가. 수도병원으로. 거기 내 후배들 있어. 최고로 치료해 줄 거야. 이건 그냥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사는 거로 퉁치자. 응, 지연아.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다시 파스타 만들어줘. 나 배고파. 지연의 그 말에 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나 슬픔이 아닌 안도의 울음이었다. 의무병들이 미니를 조심스럽게 앰뷸런스에서 헬기가 대기 중인 공터로 이송했다. 두두두두.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정선의 밤하늘을 갈랐다. 지연은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김소령에게 돌아섰다. 진술하죠. 그들은 군 지휘 차량 옆에 섰다. DSSC 요원이 녹음기를 켰다. 김지연의 진술은 군더더기 하나 없었다. 감정도 과장도 없었다. 10월 27일 20시 4분 피해자 박민희로부터 조난 요청 전화 수신 22시 15분 정선 현장 도착 피해자 소유의 레스토랑이 파손된 것 확인 22시 40분 주동자 마동철 및 조직원들과 1차 조우 협박 및 모욕 확인 23시 10분 피해자가 킹핀 나이트클럽 지하에 감금된 사실 확인 23시 50분 구출 작전 개시 김소령이 침을 삼켰다. 구출 작전이요. 네. 문이 잠겨 있었고 내부에서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으로 판단.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내부 진입 시 마동철 포함 5명의 조직원이 흉기 알루미늄 배트, 나이프, 당구, 큐, 깨진 벽로 저항했습니다. 정당방위 원칙에 따라고해 전원 비살상 기술로 제압 완료했습니다. DSSC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녹음기에 대고 중얼거렸다. 비살상 기술. 그는 아까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던 마동철의 박살난 얼굴을 떠올렸다. 피해자 확보 후 0시 1분 상부의 상황 보고 및 지원 요청. 이상입니다. 진술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김소령은 쓴웃음을 삼켰다. 저것이 707의 전설. 피닉스의 보고서였다. 완벽하고 차갑고 빈틈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령이 진심을 담아 격려했다. 지연은 격려를 받지 않고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수고는 김소령이 해야지. 청소할 게 많아 보이는데. 그녀는 앰뷸런스가 떠난 자리에 서서 불타는 듯한 킹핀 클럽을 바라보았다. DSSC 요원 하나가 2층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소령님 찾았습니다. 용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장부입니다. 경찰, 시의원, 리스트가 나옵니다. 김소령이 지연을 돌아보았다. 지연은 그가 묻기도 전에 대답했다. 정보가 아니라 추론입니다. 저런 부류는 용 그림을 좋아하니까. 지연은 자신의 임무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동철과 정선사 조직원 전원, 그리고 서정태 경찰서장까지 모두 군용 트럭에 실려 정선을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정선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그 누구도 면회오지 못하는 안보지원 사령부의 어두운 지하 조사실로 향할 것이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정선의 산 능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퍼져나왔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는 환호하며 군인들에게 물과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김지연은 그 풍경을 뒤로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유령처럼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차했던 어두운 공영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낡은 세단은 지난밤의 격전을 전혀 모른다는 듯 이슬을 맞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지연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에 그 북카페 사장 김지연이었다. 그녀는 겉옷 주머니에 있던 미니의 피 묻은 귀걸이를 꺼내 조수석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서울을 향해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마동철과 정선사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던 부패한 경찰서장이 군용 트럭에 실려 사라진 정선의 새벽은 마치 10년간 묵은 거대한 종양이 하룻밤 만에 도련해진 듯 고통스럽지만 기묘한 안도감 속에서 밝아왔다. 해가 뜨고 주민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가장 먼저 킹핀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은 10년간 정선의 암흑 그 자체였던 곳.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공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클럽의 철문은 찌그러진 채 뜯겨 있었고 정문에는 경찰, 포리스 라인이 아닌 국방안보지원사령부 DSSC의 낯설고 위압적인 노란색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었다. 국가안보시설 접근 금지. 사람들은 그 통제선 앞에서 웅성거렸다. 진짜 다 잡혀간 겸아. 마동철이. 그놈이 끌려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다니까.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어젯밤의 일은 하룻밤의 악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통제선은 현실이었다. 정선경찰서장은 출근하지 못했다. 대신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낯선 얼굴의 임시서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의 현장 인계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불벼락의 뒤처리를 맡게 되었는지 깨닫고 절망한 표정이었다. 공포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10년간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 노인은 처음으로 가게 앞을 청소하며 헛기침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더 이상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정선사라는 이름은 하룻밤 만에 전설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3주가 흘렀다. 박민희는 서울의 군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뺨의 멍은 사라졌고 터진 입술도 아물었다. 그녀는 정선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지연은 서울에서 쉬라고 했지만 민희는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짓밟힌 그곳을 자신의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했다. 정선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그녀는 두려웠다. 혹시라도 마동철의 잔당이 남아있을까봐. 하지만 그녀가 택시를 타고 마마스 파스타 주소를 말했을 때 택시 기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 거기 그 파스타집 사장님이시구나. 기사가 반갑다는 듯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웃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새 정선이 그 사장님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놈들한테. 근데 들었어요.
그놈들 군대에서 와서 싹 다 잡아갔다고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 마동철이 질질 끌려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민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이 벌인 일이 이미 정선에서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택시가 마마스 파스타 앞에 멈췄다. 가게는 여전히 처참했다. 검은색 레커, 깨진 유리창, 부서진 집기들. 민희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망가진 꿈의 잔해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고 사장님 퇴원하셨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길 건너편 과일가게 노인이 환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지연 앞에서 공포에 떨던 그 노인이 아니었다. 몸은 괜찮으셔. 아이고, 우리가 그때 못 도와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과일 가게 노인은 민희의 말을 잘랐다. 미안하긴 그나저나 가게 다시 여셔야지. 그가 손짓하자 골목에서 몇몇 사람이 더 나타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떡집 아주머니,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였다. 그들의 손에는 망치, 페인트통, 그리고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쑥스러움을 타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 검은색 네커는 좀 그러니까 제가 하늘색 페인트 사왔어요. 파스타 집은 좀 밝아야죠. 떡집 아주머니는 보온병을 내밀었다. 일단 이거 마셔가면서 해. 어제 그 사장님 친구분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연이가요. 응. 그분이 군인들한테 진술 다 하고 서울 가기 전에 우리 가게에 들렀었어. 그러고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 민희는 꿀꺽 침을 삼켰다. 우리 민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제가 마동철이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공포의 웃음이 아니었다. 저런 친구가 있으니 든든하겠다는 유쾌한 웃음이었다. 걱정 말아요. 사장님, 이젠 우리가 있잖아. 정선사는 갔어. 이젠 정선 사람들만 남았다고. 자, 뭐부터 할까? 유리창부터 맞출까? 민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시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건넨 페인트 롤러를 굳게 잡았다. 하늘색. 좋아요. 같이 해요. 정선의 작은 골목. 마마스 파스타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페이지의 쉼터 북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손님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카운터 안쪽의 김지연 역시 평소와 똑같았다. 따뜻해 보이는 아이보리색 니트, 단정한 앞치마. 그녀는 방금 스팀으로 데운 우유 거품을 라떼 잔에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누구도 저 부드러운 손이 불과 3주 전 신명의 거한을 47초 만에 분해시켰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라떼를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따뜻하게 드세요. 손님이 자리를 잡자 그녀는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방금 라떼를 만들었던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커피를 만들고 책을 정돈하는 손,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단련된
흉기 같은 손. 그녀는 이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징.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케르베로스의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사건 종결. 마동철 외 15명. 특수 공갈. 불법 감금. 뇌물 공여. 서정태. 직권 남용 및 뇌물 수수. 전원 국가 안보 위협 가중 처벌 적용. 민간 검찰 이송. 신원 노출 없음. 피닉스는 다시 수면 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젖은 행주를 들어 카운터를 닦았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딸랑. 카페 출입문에 종소리가 울렸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습관처럼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페이지의 쉼터입. 그녀의 말이 중간에 멈췄다. 문 앞에는 아직은 조금 수척해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민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한쪽 팔에는 가벼운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희야, 여기 커피 맛있네. 사장님이 예뻐서 그런가 민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지연은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친구를 와락 껴안았다. 괜찮은 거야. 몸은 왜 말도 없이 왔어. 나 환자 아니거든. 그리고 나 너한테 빚 갚으러 왔지. 민희는 지연을 테이블에 앉히고 자신이 들고 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마스 파스타 평생 무료 이용권이라고 서툰 글씨로 쓰인 코팅된 종이와 작은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다. 20년 전 대학 졸업식 날 둘이 함께 찍은 촌스럽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이런 걸 언제 다 딸.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잖아. 민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동네를 구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나 다 알아. 민희가 지연의 말을 막았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피닉스 광장이라고. 너 사라진 그 골목. 그렇게 부르기로 했대. 자기들을 지켜준 불사조가 날아간 곳이라고. 지연은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유치하긴. 아니, 고마워. 민희는 진지했다. 근데, 지연아,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47초. 그리고 그 군인들. 너, 정말 중령이었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희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녀가 친구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조용한 북카페 사장이라고. 커피만 잘 만들 거라는 편견. 그거 아주 위험한 거야. 안 그래? 두 친구의 웃음소리가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몇 달이 지났다. 거리를 휩쓸었던 가을의 스산함은 사라지고 서울에는 첫눈과 함께 쌀쌀한 겨울이 찾아왔다. 김지연의 북카페 페이지의 쉼터는 밖의 추위가 무색하게 따뜻한 커피 향과 난방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오후.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다. 지연은 여전히 카운터 안에서 마치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커피만 내려온 장인처럼 능숙하고 우아한 손길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카페 구석. 벽걸이 TV에서는 소리가 꺼진 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역 경제의 기적. 강원도 제이시 암흑기 청산 후 자영업자들의 봄날이라는 자막이 떴다. 화면에는 완전히 달라진 정선의 거리가 비쳤다.
셔터가 내려져 있던 음산한 거리는 사라지고 아기자기한 간판을 단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기자는 상기된 얼굴로 리포트했다. 지난 10월 국가 안보를 위협하던 거대 범죄 조직이 의문의 전문 태스크포스에 의해 하룻밤 만에 뿌리 뽑힌 이후 제이 씨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부패가 사라지자 지연은 잠시 그 뉴스를 바라보았다. 의문의 전문 태스크포스라는 자막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방금 만든 카푸치노를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다. 시나몬 가루 넉넉하게 뿌려드렸습니다.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님들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지연은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했다. 각종 청구서와 잡지 사이에서 유난히 쨍한 하늘색을 띤 엽서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엽서의 앞면은 레커로 뒤덮였던 그 가게가 아니었다. 맘마스 파스타라는 간판은 선명한 하늘색 바탕 위에 다시 쓰였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간판의 오른쪽 구석,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불사조 피닉스의 날개가 그려져 있었다. 지연은 엽서를 뒤집었다. 그곳에는 미니에 날아갈 듯 기쁜 필체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이거 보여. 우리 가게 지금 정선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이야. 특히 피닉스 스페셜 매운 고추 잔뜩 넣은 알리오 올리오 은 매일 완판이야. 내가 그랬지. 하늘색이 좋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칠해줬어. 내 덕분이야. 내 친구. 정선은 이제 평화로워. 그리고 나도 평화로워. 언제 와서 파스타 먹을래? 너의 평생 무료 이용권 고객. 미니가. 지연은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그저 엽서를 든 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엽서를 커피 머신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석으로 붙여두었다. 20년 전 졸업 사진과 나란히 딸랑.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등산복 차림에 얼굴이 불쾌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젖은 등산화로 바닥을 쿵쿵거리며 들어와 카페 안을 귀찮다는 듯 둘러보았다. 어이, 사장 양반 여기 주문 안 받아 사람 바빠 죽겠는데. 그의 무례한 고성에 책을 읽던 손님 몇몇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김지연은 엽서에서 시선을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불쾌감이 없었다. 평소와 같은 그 온화한 미소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가겠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줌마가 뭘 알겠어 그냥. 아메리카노. 제일 진한 걸로. 빨리 좀 줘요. 시간 없으니까 남자가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지연은 그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마치 고요한 심해 같았다. 그 시선이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요네. 노하드.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저 여자의 미소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겨울산 정상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카운터에 던졌던 지갑을 황급히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아, 저기, 카드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연의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녀는 카드를 받아들며 방금 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손님. 따뜻하고 진하게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가느다란 등이 그 어떤 거구의 사내보다 굳건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화면이 김지연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지연 전 중령의 통쾌한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가 이렇게 통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속 시원하고 더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